Nobel Prize for Literature has been awarded to Koreanische Autorin Han Kang. 最新消息来看到2024年的诺贝尔文学奖稍早公布。韓国の小説家ハン・ガンさんが選ばれました。 Dear Han Gang, on behalf of the Swedish Academy, it is my privilege to convey to you our warmest congratulations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2024. May I now please ask you to step forward and receive your prize from His Majesty the King. And this presentation speech by Ellen Mattsson, a member of the Swedish Academy. 한강 작가의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한국 문학의 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여성 작가의 목소리가 세계 문단의 중심에서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여성 작가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작은 조선으로 향합니다. 엄격한 유교 규범이 일상을 지배하고 여성의 목소리가 억압되었던 시대. 우리가 사는 충남에도 북끝 위에서 자신의 삶을 기록한 여성 문인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넘어 다시 깨어난 충남의 여성 문인의 목소리. 지금 우리 앞에 다시 펼쳐집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 네가 유한이구나? 네. 엄마한테 들었는데 뭐 문학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예, 저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책 내는 것도 조금 진짜? 꿈이에요. 그래? 네. 멋진데? 뭐 좋아하는 작가 있어? 아, 저 어릴 때 봤던 구름빵 백희나 작가님도 좋아하고 최근에 구병모 작가님 파과도 읽어봤어요. 오, 정말? 네네. 나는 아직 못 읽어봤는데. 여성 작가를 다 좋아해나 봐? 아, 네. 약간 삶에 그 여성의 시선이 담긴 그런 책들이 좋은 것 같아서. 멋지다. 네. 최근에 한강 작가도 네. 노벨상 받았잖아. 맞아요. 저 이번에 한강 작가 덕분에 외국인들도 저희 한국 문학에 많이 관심 받았다고 기사로 봤어요. 맞아. 사실 한강 작가 이전에 네. 조선시대 때 네. 5, 600년 전에 이미 이전에 그 K 문학 한류를 이끈 선배 문인들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아니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있잖아, 우리 충청도에 있었다. 아, 놀랍지? 네, 신기하네요. 그 신기한 이야기는 은행나무에서 시작됩니다.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깊은 산골에 한적한 이곳은 조선 전기 여성 시인인 김인벽당이 삶을 꾸려갔던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500여 년이 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전설 속에 등장할 법한 이 은행나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옛날에는 저게 겁나게 많이 우거졌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저 밑에서 돗자리 깔고 이렇게 하면서 수박도 먹고 하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은행이 많이 열었어요. 열어서 그때는 돈벌이가 없잖아요, 마을에. 그러면 그 은행을 팔았어요, 주워서. 저녁에도 등불을, 초롱불을 켜갖고 은행을 주웠어요. 글쎄, 저 은행나무가 갖는 상징성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은행을 이전에는 열매를 취해서 먹는 거에 많이 썼고, 그리고 또 단풍도 좋고, 또 목재는 다양하게 또 쓸 수도 있지만, 은행나무가 전통시대의 중요한 의미는 공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학교의 뜰에 은행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향교에 가면 늘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행단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삶의 지향,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는 그 어질 인자, 그거를 가슴에 새기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김인벽당과 남편 유여주가 이곳 남당리로 내려오게 된 사연과 마주하게 됩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하던 마을이라 해서 도화 마을이라 불렸던 이곳을 김인벽당은 시로 옮겼습니다. 작은 마을 극이 깊은 한 구석, 자연 몹시 사랑하니 근심 잊을만하네. 인간사 옳고 그름 얽매이지 아니하고 꽃 피면 봄, 잎 지면 가을인 줄 안다지. 1492년 부여 중정리에서 태어난 김인벽당은 아버지 김수천, 어머니 한양 조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고려 말과 조선 초를 아우른 문인 가문이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후에 조선 전기 3대 여성 시인으로 꼽힐 만큼 뛰어난 문학적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3대 여성 시인이라고 들었는데 조선시대에서도 그렇게 여성 시인을 선발했나요? 엄청 질문 좋은데? 김인벽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선 전기 3대 여성 시인이라고 하거든? 네. 근데 그거는 명실상부한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 어숙건이라고 하는 조선 중에 유명한 그 문학 평론가가 계셨는데 네. 이제 그분이 쓴 책 이름이 패관잡기라는, 좀 어렵지? 네. 패관잡기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국초라고 하면은 조선 초기를 얘기하거든. 네. 국초에 정씨, 성씨, 김씨 이렇게 3대 여성 문인이 있었다. 은행나무 맞은편에는 김인벽당 부부가 살았던 집터가 남아 있습니다. 충남의 여성 문인을 연구하는 문희순 박사는 이곳에 올 때마다 감회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기계유 씨 정신의 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계유 씨가 빈 남당리에서 거주하게 된 사연을 이렇게 적은 그런 내용이네요. 한번 뒤로 가볼까요? 불사이군이 새겨져 있군요. 이제 인벽당의 남편이신 그 유여주 선생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충절을 취한 그런 비네요. 인벽당 내외부는 중종 때 기묘사화를 뗄 수 없는 그런 분들이시죠. 기묘사화에 연루되셔서 남편이 일찍 그 서울 생활을 접고 시골 생활로 낙향한 그런 분들인데, 낙향해서 그 남편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그 충신의 그런 어떤 절개, 그리고 그 남편을 따라서 인벽당은 자연의 귀에서 전원에 의지한 무욕에, 꽃이 피면 봄, 잎이 지면 가을을 안다고 노래하신 그 인벽당 시처럼 자연에 동화된 무라일체의 삶을 추구하신 그런 곳이고요. 특히 이곳은 이제 그분들의 생가터로 그렇게 고증이 된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기묘사화 이후 세속의 소란에서 벗어나 남당리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었는데요. 집 가까운 자리에 연못을 만들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어 작은 정자를 세웠습니다. 유여주는 이곳을 선취정이라고 불렀고 김인벽당은 인벽당이라고 칭하며 세속을 벗어난 부부가 사유하며 자연과 더불어 소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숲속에 의지하여 속세의 번뇌 끊고 다만 극이 참 성품 기른다네.
한가로운 베개머리, 봄날의 졸음. 함없는 그 모습, 태초의 백성 같구나.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시 작품은 총 7수밖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2수는 본인이 임벽당이라고 하는 이곳을 직접 시를 지으시고 붓글씨로 쓰셔서 그걸 본을 떠서 자수를 하셨어요. 그 자수한 것이 베개 그 양 모서리를 장식을 했거든요. 그거를 후손가에서 한 150여 년을 소장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내려오던 차에 그분의 7대 후손인 유세기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친구 김동명이라고 하시는 분이 북경에 사신으로 가셨어요. 이제 그 친구한테 줄 책을 한 권을 사옵니다. 그 책 이름이 열조 시집. 이제 명말청초의 그런 시집인데 이 열조 시집이라고 하는 책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위성 국가들의 다양한 시를 그렇게 수집해 놓은 그런 서책이었어요. 아니 와서 보니까 그 서책 속에 할머니의 시가 3수가 들어있었던 거죠. 이거는 정말 놀랄만한 사건이었죠. 김인벽당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그녀의 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7세손 유세기가 흩어져 전해지던 시를 모아 인벽당칠 수구라는 시집으로 엮으며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시가 조선에만 머무른 것은 아닙니다. 명나라의 유명한 문학평론가, 종성이 편찬한 시선집 명언시기에도 김인벽당의 시가 수록되었습니다. 초야의 작은 마을에서 글을 쓰던 한 선비의 아내가 남긴 시가 대국의 문단에 올랐다는 사실은 당대의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김인벽당이 남긴 시는 단 7편만 전해지지만 당시 그녀가 바라본 삶과 마음은 이 몇 편의 글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충남의 여성 문인을 찾아 기록해온 문희순 박사. 500회를 버텨온 은행나무 앞에 선 이 순간, 과거의 목소리가 자신을 거쳐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500년 전이지만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그분이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런 착각 같은 그런 느낌 나요. 이렇게 멀리 계신 분이란 상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을 좀 비우고 싶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자연에 찾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인벽당을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무욕의 삶, 내려놓는 삶, 정화된 삶, 그리고 그 삶을 시로 고품격 언어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 그런 모든 것들을 그분께 대화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은, 그러니까 선배로 모시고 싶은 그런 감흥을 느껴요. 가난한 선비의 아내로 살아가며 기록한 이 소박한 시는 화려한 문장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평범했던 삶을 담은 시 한 줄이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 전해진 이유는 어쩌면 그 진심을 담은 소박함 때문인지 모릅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까지 전해지며 조선 여성 문인의 존재를 새롭게 알린 김인벽당.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K 여성 문학의 첫 시작의 문을 연 인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소리 없이 써내려간 짧은 시의 울림은 시대를 넘어 마침내 세계의 문학과도 맞닿았습니다. 우리 지역 충청권에서 이런 여성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소중한 걸 넘어서서 너무도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 인벽당에 살았던 마을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도 어떻게 보면 조촐하고 소박한 시골 농촌이에요. 번화하지도 않고요. 아주 구석진 곳이거든요. 이런 구석진 곳에서 어떻게 보면 하늘만 보이는
이런 마을에서 그런 시적 주변에서 보이는 게 사실 화려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빗소리, 뭐 맹꽁이 소리, 풀벌레 소리, 뭐 바람 스치는 소리, 저 하늘에 떠 있는 이런 구름, 아주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소재들을 가지고 가슴의 울림을 통해서 시로 엮어냈다라는, 영롱한 시로 엮어냈다라는 사실은 참 놀랄만한 그런 거고, 그게 충청권에 더구나 조선 전기에 아주 희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더욱더 주목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300년 전 또 한 명의 충남 여성 문인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여기 팔봉산 처음이지? 네. 여기 12땅. 네. 이제 여기 오청취당 시라고 써있지? 네. 스스로 탄식하며. 우리 같이 읽어볼까? 네. 술 한 잔에 시 한 수, 정숙함엔 합당치 않으나 시는 울적한 회포 논할 수 있고 술은 등이 맺힌 근심 풀어낸다네. 세상 일 들릴 땐 몰래 귀를 막고 속된 것 볼 때면 머리를 극적이지. 고한 취미는 오직 한가로이 자적함일 뿐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요. 오청취당은 스스로 맑을 청과 절개의 상징인 푸른 대나무에 빛이 빛의 취를, 삶을 향한 마음가짐과 지켜내고자 한 품성을 호에 그대로 새겨 넣었습니다. 조선시대 한 여인이자 아내로 살아가는 일은 모진 세월의 풍파와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첫째 줄부터 술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조선시대 여성분들도 술을 많이 드셨나요? 술 얘기 나오니까 좀 특이하지.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있잖아, 저 술에 꽂힌다? 그래서 술 얘기하는 거에 되게 막 환호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요? 조선시대도 술 마셨어요? 이렇게. 술뿐만이 아니라 담배도 즐겨 하셨어.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거가 좀 약간 여성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면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조선시대는 술이 365일 집에 있어. 진짜요? 왜냐면은 그 사대 봉사한다고 하잖아. 네. 그래서 1년 12달 이렇게 제사를 많이 모셔. 고조 할아버지까지. 네. 그래서 술은 항상 있는 건데, 네. 술은 있어도 이렇게 술을 마셨다고 시를 쓰시는 분들은 흔치는 않으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한이가 질문한 것처럼 한 잔 술 마시고 또 한 잔 술 더하기 시를 쓰신다고 하셨잖아. 네. 이제 그게 좀 이분의 독특한 그런 면인데,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 왜요? 취하지 않으면 이 현실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할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네. 그래서 술을 잠시 빌려서 자기를 릴렉스하고 이 고단한 현실을 좀 잊고 싶은 그런 면도 있어. 그러니까 이분의 고뇌, 이분이 지금 처한 상황, 그런 것들을 첫 구절부터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지 뭐, 이 시가. 본관은 해주 오씨. 1704년 경기도 평택 양성 땅에서 태어난 오청취당은 6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남겨진 어린 동생을 품에 안고 울부짖던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집안은 어려웠지만 가사를 도우며 독학으로 경서와 역사서를 익혀나간 오청취당은 천재적인 기억력으로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총명한 소녀였습니다. 22살이 되던 해, 오청취당은 경주 김씨 김한량과 혼인하여 충남 서산 음암면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댁의 살림도 넉넉하지 않아 고단한 일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아픔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25과 26에 낳은 두 아이를 잇따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기록에 연이어 자식을 잃으니 그 슬픔이 창자에 맺혔다라고 남겼습니다. 그 말 한 줄에 한 여인이 겪어야 했던 깊은 슬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한 병이 몸을 휘감아 여러 날 누웠으니 창밖에 긴 봄빛 괴로이 원망하노라. 이불 끼고 머리 들어 동산을 바라보매 엊그제 만발했던 꽃 남은 향기 없구나. 동풍은 불어 붉은 꽃 비 흩뿌리고 온 땅 가득 분분한 백설의 향기로다. 인생의 이에 이르러 젊은 시절 얼마였던가. 지난 일 회고함에 한스런 일 많도다. 팔봉산 자락 깊숙한 곳, 유달리 큰 무덤 하나가 산등성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묘소가 생각보다 크지? 네. 우리가 묘소 어디 가본 적 있어? 어디? 다른데? 딱히 없어요. 왕릉? 왕릉? 왕릉보다는 조금 작고 네. 그렇지만 일반 우리가 생각했던 무덤보다는 좀 크잖아. 네. 그래서 몇 분 정도 여기 누워 계실 것 같아? 생각할 때? 그냥 오청치당 한 분 아닐까요? 이 무덤 안에는 총 4분이 계셔. 그렇게나 많이요? 깜짝 놀랐지? 네. 여기 보면은 네. 김자를 읽을 수 있잖아, 그치? 네. 김공, 휘, 한자, 양자, 의, 묘 이렇게 네. 되어 있네. 네. 이 휘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 이름은 휘라고 해. 그 다음에 첫째 부인이 또 한산 이씨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시비에서도 뵙고 왔던 네. 그 오청치당. 네. 그분은 해주 오씨이셔. 그리고 이제 이분이 29살에 또 돌아가셨잖아.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오신 분이 네. 이제 파평 윤씨. 이렇게 세 분이. 네. 그러니까는 한 분의 첫째 분,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총 4분이 사이좋게 이 안에 누워 계시지. 어떻게 4사람이 한 무덤에 함께 잠들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깊은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오청취당이 세상을 떠난 뒤 남편의 3번째 부인이었던 파평윤 씨는 우연히 그녀가 남긴 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시를 읽으며 고된 시집살이를 견뎠고 입버릇처럼 언젠가 꼭 오청취당의 시집을 내고 싶다고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윤 씨의 외손자 박종규가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1803년 12월 하순, 박종규는 오청취당의 시 182편을 모아 마침내 시집을 편찬했습니다. 충남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경주김씨 집성촌에는 지금도 오청취당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7대 손인 김혁환 후손은 오청취당이 남긴 시집을 자랑스러운 가문의 역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청취당 시집이고 한자로 읽으면 부영문이라 해석한 내용을 첨부시켰다 이런 의미요. 현재 오청취당의 시집 원본은 그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손이 보관하고 있는 영인본을 통해 그녀가 남긴 시들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집 오셔서
진 내용입니다. 모간 청포객이요 나무 기레기를 아는 푸른도 보의 손님이고, 이거 신랑을 표현한 내용이죠. 수복말년춘요, 수복을 누리면서 말년을 좀 사려보자, 이런 참 아주 나름대로 복을 누리자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것이 시집 오셔서 처음 지은 내용이 되었고 해서 훌륭한 할머니를 직계로 모신다는 게 상당히 자손으로서는 뭐 대영광이고, 더군다나 이런 시를 갖고 한평생 사셨다는 것은 제기로 뭐 자손기로는 아주 큰 영광이고 그렇죠. 예. 여기 경주 김씨 고택에는 아직까지 후손이 살고 있는데요. 그녀의 문학 정신을 오늘날까지 기리고 있습니다.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흔적들을 소중히 보존하며 오청취당이 남긴 삶의 의미를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남존여비 시절에 여자가 시를 쓰고 시를 읽는다는 게 거의 금지된 영역이에요. 그 남자만 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참 중국의 고전을 갖다가 읽어가면서 그 시를 읽었다는 게 우리 뭐 내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초월하잖아요. 오청취당이 남긴 시를 따라가다 보면 그녀의 삶을 더욱 깊이 맞이할 수 있는데요.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펼쳐 보이지 못했던 현실과 그 안에 담긴 아쉬움과 응어리가 아직 사라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탄식하며 술 한 잔에 시 한 수 정숙하면 합당치 않으나 시는 울적한 회포 논할 수 있고 술은 능히 맺힌 근심 풀어낸다네. 세상 일 들릴 땐 몰래 귀를 막고 속된 것 볼 때면 머리를 극적이지. 고아한 취미는 오직 물 외 한적일 뿐 다시 이 밖에 무엇을 구하리. 이렇게 쓰셨죠. 그렇게 선택을 너무 수준이 높고 당신의 경지가 29살밖에 안 먹은 그렇죠. 그런 여인으로서는 너무 경지가 높아서 범접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청취당 집을 번역할 때도 밤마다 사실 많이 울었어요. 이 시를 번역하면서 감정이 그렇게 끌어오르고,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선생님. 흘렀어도 그 임동창 네. 그 음악회 할 때도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야 연설이가 강연인가 할 때 막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전이어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 공백이 이렇게 흘렀지만 저는 청취자께서 지금 제 옆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글쎄요. 그게 그리고 선배님 같아요. 선배 같고, 할머니라기보다는 제 바로 옆에 계신 선배 같고, 늘 이렇게 가슴이 시리고, 그분 생각하면 아깝고, 그렇지. 너무 아깝잖아요. 29살에 가셨기 그렇지. 때문에 아깝고 그립고, 그리고 이분의 삶이 이제 우리 후속 세대들한테 좀 더 시가 많이 읽혀지고 또 그분을 또 가슴에 새기고 그러면은 좋겠어요.
세 번째 주인공의 흔적을 찾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서울 강남으로 향합니다. 네,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우리 이게 보기보다 굉장히 8폭이라 커요. 이 병풍은 조선시대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가 그린 귀한 작품입니다. 정갈한 선과 고유한 색감 속에는 당대 화가의 솜씨와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병풍이 어떤 연유로 평범한 가정집에서 보관되고 있는 걸까요? 오래전에 그 신혼 초에 응암동에 수재민주택이라고 그러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수도도 없고 그런 집에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상당히 좀 우울했었는데
시아버지가 그 큰아이가 1월 1일생이에요. 그러니까 한창 추울 때지. 67년. 그래가지고 추워서 그냥 그 수재민 주택이니까 문도 부실하고 그럴 때 이제 애기한테 그 방풍 겸해서 저 다 낡은 아주 그때는 그림은 생생한데 병풍은 볼 수가 없이 그냥 헐어 빠진 건지만 갖다 그 큰아이 애기 신생아 머리맡에 쳐주셨어요. 그때 상당히 그 위로가 됐다 그럴까. 하여튼 그 하나하나 병풍 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이 사연 많은 병풍의 주인은 세 번째 충남의 여성 문인인 남정일원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병풍을 그려 선물한 남계우가 바로 남정일원 친정 집안의 증조부였던 것이죠. 봄 소식을 봄의 신에게 물으니 날은 따스하고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네. 모든 음기 물러가고 우레소리 씻겨가니 묻 사물이 돋아나 기운이 어리었도다. 지난 7월 충남 예산향교에서는 조선의 마지막 여성 철학자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 동창이 밝았느냐? 우지진다. 그 시조요. 그 시조를 지으신 분이 남구만. 그 유명하신 남구만 대감의 7대 손녀예요. 뼈대 있는 가문이죠. 그 남정일원은 어떤 여성 문인이셨는지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이분은 먼저 1840년도에 태어나셨어요. 1840년. 40년.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게 1922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럼 몇 살 사신 거예요? 우리 나이로? 83세. 네. 83세. 오래 사셨네요. 좀 수하셨죠. 네. 이곳으로 이제 혼인해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남구만 선생의 그 대단한 뭐 영의정, 좌의정, 뭐 최고 권력까지 잡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문학적으로도 충만한 DNA를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산, 읍, 간양리로 혼인해 오셨는데 그 규방, 그 담장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정일원의 시도 철저하게 간양리만을 읊었어요. 남정일원의 흔적을 찾아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를 찾았습니다. 이 마을은 남정일원의 삶의 터이자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몇십 년 전 문희순 박사는 남정일원의 연구를 위해 어떤 단서라도 찾고자 무작정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산읍 간양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간양리까지는 왔는데 정일원 생가 집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 맨 처음에 마을에 도착해서 노인회관에, 마을 입구에 있는 노인회관에 들려서 어머니들께 여쭈었죠. 혹시 이 마을에
창녕 성씨분이 사시나요? 그래도 한 명도 안 산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또 한번 이제 무너졌죠. 여기까지 찾아오는 세월도 몇 년 걸렸는데 창녕 성씨가 없다니.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또 어른들께 질문했어요. 그럼 이 동네에 좀 큰 기와집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기와집은 없고, 뭐 그 어른 중에 한 분이 당신이 시집을 오시니까 저 뒷산 밑에 큰 지화집이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들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 듣고 여기까지 그냥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집이 있었을까 이렇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이렇게 버려진 풀만 잡풀만 우거진 이런 공간인데, 이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정일원께서 거주하셨던 그런 생가지예요. 이곳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살아온 올해 90이 되신 김흥량 할아버님을 만났습니다. 담이 네. 저기 저 담이 저 담이 있네. 이렇게 저기 담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담쳤었어. 이렇게 뺑 돌에 담쳤었어. 돌담이요? 나무가 있거든. 올라가. 아버지 조심하세요. 있잖아. 어디? 저기서부터 있네. 담이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으로 와가지고 다 끝까지 가가지고 다 끝까지. 담이 그 기억자로 됐었지. 지금은 잡초와 낙엽이 뒤덮여 제대로 된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이곳이지만 100년 전만 해도 남정 일원이 문학과 철학에 깊이 매진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저 산 이름이 뭐지, 어르신? 이게 산이 노적봉. 노적봉이죠. 이것도 노래하셨어. 이게 노적봉이에요, 이 산이. 예. 그리고 저기는 고물의 산. 고물의 산은 저거. 저 앞에도 노래하셨거든. 저 앞이가 저게 고물의 산, 이게 노적봉. 노적봉. 편목대기 이렇게 넓적한 거 갖다가 가운데 군양 뚫고 막대 찔러서 이렇게 뒤 잡아당기고 놀고 그러다. 그치. 벼 같은 거 말리면은 그 고무래로 펴서 말리기도 하고, 아궁이에 재 같은 거 쌓이면 삼태기에 고무래로 T자로 된 걸로 긁어서 담아서 버려요. 그게 고무래예요. 그러니까 저 형국이 아마도 그런 고무래처럼 돼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기에는 일자 같아도. 그래서 정일원께서는 고무래는 순수한 우리말이니까 정자봉이라고 해서 정자봉을 많이 시에서 노래했어. 그리고 이 노적봉도 많이 노래하셨고. 결국 별거 없어요. 여기 이 깊은 이 안채 규중에서 사셨던 분이 바깥 세상을 노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이는 저 산천을 그대로 노래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흐르는 도고산 밑에 흐르는 개울, 봄이면 거기를 산책을 하시면서 봄 기운을 막 느끼시고 그 환희를 시로 또 쓰시고 그랬죠. 16세의 창녕성씨, 성대우와 혼인한 정일원은 꿈같은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8세에 얻은 딸은 도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석 달 뒤에는 남편마저 갑작스러운 병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연령운이 세워지던 시대, 그녀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삶을 끊으려 했지만 오열하듯 자신을 부르던 시어머니의 손길이 그녀의 마지막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나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효다. 그 한마디가 정일헌을 다시 삶으로 돌려세웠습니다. 도고산의 빼어난 경치 옥부용이요, 노적봉 앞에는
정자봉이 있다오. 겨울 지낸 솔잎은 그 빛 더욱 푸르고 오동가지에 엉긴 눈꽃의 자태 아닐런가. 맑게 갠 창가 황홀하니 장주의 꿈속인 듯 빼어난 경치의 한가로움 주무숙의 흉금인 듯 서쪽 하늘 걸린 달빛방 안에 흘려들면 자리에 가득한 번잎내 기뻐 맞이하는 것을. 남정일원의 양아들 성태영은 어머니가 남긴 작품을 한데 모아 정일원 시집을 엮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시 65수와 산문 한 편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남정일원이 평생을 통해 품었던 철학적 사유와 문학의 깊이를 또렷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남정일원은 주역을 비롯한 동양 철학을 깊이 탐구하며 자신만의 정신세계를 구축한 여성 문인이었습니다. 태극 사위 만물선 하나니 여몽 도설 지금 전이라 기행 천지 무형회하고 이구 음양 미판전을 월조 만천 상가완하고 홍분 천괴 체계원이라 오인 가교 심중극 하나니 활수 원두 호호천을. 그 어렵다고 하는 주역 공부를 스스로 텍스트를 선택을 하셔서 경지에 오르신 분이고 그 경지가 너무도 깊고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증거물이 바로 태극시 같은 시 작품이에요. 맨 끝구절에 보면은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태극이 있다. 그런데 그 크기가 너무도 커서 저 활수가 저 물의 근원에서부터 호탕하게 넓고도 넓게 흐른다. 이렇게 시를 맺으셨는데 이거는 주자의 관서유감시에서 차용해서 온 시이기도 한데 주자는 위유원두 활수래 이렇게 시를 맺으셨는데 정일원께서는 위유원두 활수래 라고 하는 주자의 식구를 끌어들여서 활수원두 호호천을 이렇게 뒤집으셨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의 시의 격을 논한다면은 저는 정일원의 활수원두 호호천의 격이 너무도 높고 기상이 커서 주자의 관서유감시와 비교해서 결코 격이 낮지 않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 그 정일원의 주역 철학의 그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그런 식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남의 새 여성 문인에게는 시대를 넘어 하나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단함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비극적인 삶을 마주했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힘든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고단한 삶의 조각들을 모아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간 것이죠. 김인벽당, 오청취당, 남정일원 500년, 300년, 100년 전 그렇게 그런 여성 인물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시대의 격차를 느끼고 굉장히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고전 속의 인물인 것 같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바로 우리 옆에서 바로 우리 선배님의 삶의 모습이고 그건 나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분들의 시와 삶이 단순 역사 속에 책 속에 그런 사연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그분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이렇게 해보게 되고요. 조선시대 그 여성 문인들의 그런 정신들을 좀
배우고 또 가르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기록을 하는 어떤 손보다는 먼저 사유하는 눈, 또 사유하고자 하는 마음, 치열한 어떤 문학 정신, 이것이야말로 조선시대 여성문학이 오늘날 우리 현대 문학가, 시인, 또 작가들에게 던지는 조용한 메시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단한 삶 앞에서도 문학으로 자신을 지켜냈던 충남의 여성 문인들. 그녀들의 붓끝은 한 시대의 기록을 넘어 오늘의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건넵니다. 빠르게 스쳐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역사와 현재가 만나는 이 땅, 충남에서 그녀들의 이야기는 또 한 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